어머님,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죄송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사실 그 남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준혁 씨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그래, 좋은 분이야. 절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전 부인에 대해 아세요? 왜 그분이 그 남자를 떠났는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준혁 씨,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전 부인도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고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요.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희연아, 그건 그저 소문일 뿐이야. 어머님, 제발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갑자기 어머님께 접근한 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회사가 잘 되고 어머님이 혼자가 되신 이 타이밍에 어머님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머님의 취미, 다니시는 곳, 좋아하시는 것들, 우연처럼 보이는 첫 만남도 사실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던 남편과의 이별 후 이순희 여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연아, 나 이제 다시 일어나 볼까 해. 어느 날 며느리 희연에게 털어놓은 그녀의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심리상담사로 활동해온 희연은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23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태도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차근차근 일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경험과 제 전문성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희연의 제안으로 그들은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사업 감각으로 경영을 맡았고 희연은 전문 상담사로서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희연은 상담 과정에서 보이는 뛰어난 통찰력과 감수성으로 센터의 평판을 높여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마음 편히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경영적인 부분은 정말 어머니가 최고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센터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심리상담 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별 가족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아,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벼워졌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치유가 되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밝은 에너지는 그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희연은 상담실 사이사이 짬을 내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차 한 잔을 들고 오기도 했고 때로는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사별 가족들을 위한 그룹 상담이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어머니의 경험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나 봐요. 이런 희연의 섬세한 관심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희연에게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배웠고, 희연은 그녀에게서 삶의 지혜와 경영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녀는 희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그늘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순간적으로 스치는 날카로운 시선이, 그리고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살짝 굳어지는 표정이 그녀의 마음 한켠에 미세한 불안감을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며느리의 젊은 나이에서 오는 미숙함이라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어머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희연의 말에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우와 며느리 희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고,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따뜻한 봄날 오후, 그녀는 도심 한복판의 분주한 카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희연과 함께 센터의 새 지점을 알아보러 나온 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위층 테라스에서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황급히 계단을 내려온 남자는 쏟아진 커피를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옆에 있던 희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명품 재킷인데 커피 얼룩은 지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희연의 날선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과한 반응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이해심 많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희연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남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근처예요.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게 제 비서를 통해 새 옷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김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세련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희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바쁘시니까. 희연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김준혁의 진중한 태도와 배려 깊은 제안을 그녀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희연은 평소와 달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이미 몇 벌의 고급 의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고르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관심사와 취향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킷이 어머니께 잘 어울리시네요. 김준혁의 말에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희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김준혁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CEO라는 직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에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희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약속 시간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김준혁의 진중함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이를 지켜보는 희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늘 하루의 일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또 다른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낯선 반응 뒤에 숨겨진 불길한 그림자를. 첫 만남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준혁과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깨웠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이런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눈치챈 아들 강우가 어느 저녁 퇴근 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있어?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던 그녀는 강우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많이 걱정돼.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고 엄마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울지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 분을 소개받았어. 정말 좋은 분이셔.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준혁과의 만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우야, 엄마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 희연이도 있고, 너도 있고. 그건 다르죠. 엄마, 우리가 있는 건 가족으로서고 엄마한테는 엄마만의 삶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강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 누구신데?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한번 만나보시고 나서 얘기할게요. 강우의 말에는 왠지 모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김준혁에 대한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강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한 말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의 행복만 생각해도 될 때예요. 아빠도 분명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과연 남편에 대한 배신일까? 아니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일까? 테이블 위에는 김준혁의 명함이 놓여 있었고 강우가 말한 소개팅 제안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아들 강우의 부탁으로 정장 매장을 찾았습니다. 강우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어머니의 안목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도착해보니 강우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오셨네요. 김강우 고객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매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정장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야, 이 색상은 어떠니? 내 스타일에. 어머, 김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한 벌을 들고 있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예상치 못한 재회에 당황했습니다. 아, 여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준혁 씨도 우리 강우 아시나요? 바로 그때 강우가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삼촌도 오셨네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강우야, 너희 둘은 어떻게? 강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삼촌은 내가 신입 시절부터 알던 분이야. 5년 전에 회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혁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가 제게는 친조카 같은 존재예요.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순이 여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네요. 어머니, 그러고 보니 준혁 삼촌이랑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강우의 질문에 그녀와 김준혁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사고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참 좁네요. 어쩐지 준혁 삼촌이 요즘 들어 부쩍 정장 매장에 자주 들르신다 했어. 강우의 말에 김준혁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녀도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정장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김준혁이 아들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강우를 위해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정장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김준혁의 안내로 그들은 매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고른 정장은 강우의 체형에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의 안목에 그녀도 감탄했습니다. 역시 준혁 씨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사실 강우의 첫 정장도 제가 골라줬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김준혁이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고르고 나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왜 준혁 삼촌을 그토록 존경하는지 아시겠죠? 강우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의 제안에 그녀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우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 삼촌 정말 좋은 분이시죠? 내가 이제 알겠어. 왜 그동안 내가 소개하는 분들은 다 거절하셨는지. 그녀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운명 같은 이 만남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남자의 초대로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로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앉자 김준혁은 직접 와인을 선택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실은 강우 군이 어머님께 소개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강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늘 강인하고 현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만나 뵙고 싶었죠. 김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카페에서 그 사고가 있었고 처음 뵙는 순간 이미 알고 있던 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준혁은 자신도 10년 전 이혼 후 홀로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했던 순간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우가 제게 어머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게 더 좋네요. 디저트가 나올 때쯤 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혁 삼촌이랑 잘 만나고 계시죠? 사실 제가 그동안 소개하려 했던 분이 응. 이미 다 알았어. 내가 우리 둘을 위해 이렇게 마음 써준 거.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와 김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김준혁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봄밤의 공기는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녀의 말에 김준혁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특별한 저녁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김준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매장에 새로운 와인이 들어왔는데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준혁은 특별히 마련한 테이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와인은 핑계였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순희 여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군요. 김준혁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함께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아직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급하게 굴었네요. 그의 배려 깊은 태도에 그녀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준혁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돌아가신 남편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행복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여사님의 페이스에 맞춰서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혁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한 파스타인데 맛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훌륭하네요. 레스토랑 오너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점차 김준혁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김준혁의 눈빛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의 시작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죄송해요. 퇴근 무렵 희연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의 환한 미소 대신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사실 그 남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은 희연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그래, 좋은 분이야. 절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지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희연의 반응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전 부인에 대해 아세요? 왜 그분이 그 남자를 떠났는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희연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준혁 씨,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전 부인도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고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요.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희연아, 그건 그저 소문일 뿐이야. 어머님, 제발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갑자기 어머님께 접근한 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회사가 잘 되고 어머님이 혼자가 되신 이 타이밍에 희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머님의 취미, 다니시는 곳, 좋아하시는 것들, 우연처럼 보이는 첫 만남도 사실은. 희연아, 이제 그만해.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러는 게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전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요. 그 사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희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어요. 어머님이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시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의 직감일 수도 있지만 제발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이순이 여사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희연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특별한 점심 식사를 배달해 온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탈리안 코스 요리는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가 이렇게 멋진 분이셨네요. 직원들의 즐거운 반응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다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여사님의 소중한 직원분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의 따뜻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그녀의 사무실로 계절꽃으로 만든 작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고, 바쁜 날이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만든 수제 샌드위치예요. 바쁘시더라도 꼭 드시고 힘내세요. 이런 소소한 관심과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을 때 그가 우산을 들고 회사로 달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되어서 왔어요. 우산도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길래.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그의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고 매일 아침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갈게요. 퇴근하고 잠시 들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퇴근 후 그는 그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피크닉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여사님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하고 싶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김준혁의 진심 어린 구애는 단순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닌 그녀의 일상에 녹아드는 따뜻한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 이렇게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게 때론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랑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그녀는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의 이런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그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무르익어 갈 때쯤 김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님, 이제는 제 아내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한적한 카페에서 그가 건넨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남은 인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강우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준혁 삼촌이랑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며느리 희연도 시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한 재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준혁의 레스토랑 야외 정원에서 진행된 예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평생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준혁의 진심 어린 서약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우가 나서서 축사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준혁 삼촌, 이제는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의 진심 어린 축사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남편도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네요. 네. 우리 앞으로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식이 끝난 후 새로운 부부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장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희연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리에서의 달콤한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스파를 받으러 간 사이 김준혁의 휴대폰으로 희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왜 전화는 피하고 문자는 읽고도 답장도 안 해? 김준혁은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현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무슨,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갑자기 어머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그건 우리가 이미 얘기 끝낸 거 아니야. 끝낸 거? 당신이 일방적으로 끝냈지. 어머니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잘 만나고 있었잖아. 기현아,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진심이 아니었다고? 나랑도 계속 연락하면서 어머니한테 접근한 건 뭐야? 김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우리 관계는 이미 끝이라고. 관계는 뭐? 시어머니 남편이야? 웃기지 마. 당신이 어머니 소개받기 전부터 나랑 만났던 거 다 말할까? 기현아, 왜? 놀랐어? 걱정 마.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전화가 끊긴 후 김준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스파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방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김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희연의 집요한 연락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의 달콤한 순간들 사이로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늦은 시간 리조트 라운지에서 잊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현아, 제발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기억해? 김준혁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낮아졌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 출장 갈 때마다 몰래 만나자고 연락하고 이제 와서 지난 일이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날 차버리게?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기현아, 제발. 내일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관계,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 회사 자금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잠깐만. 그러지 마. 왜 무서워? 그동안 우리 관계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자도, 사진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았습니다. 기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날 버리고 어머니한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 제발 여사님은 이 일에서 빼줘. 왜?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척 하더니, 역겨워.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 타기 전에 결정해. 어머니한테 직접 실토할 건지, 아니면, 전화가 끊어졌고 그녀는 김준혁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발리에서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그날 밤 그녀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희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웃긴 연기를 했는지 아세요? 착한 며느리인 척,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 정말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래도 돈이면 다 되니까 참았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의 첫 문장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버님의 사고요. 그건 제가 준혁 오빠와 함께 계획한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이라 정말 완벽했죠. 경찰도 속았으니까요. 아버님이 그 산길을 늘 다니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쉬웠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돈이죠, 돈. 어머니의 재산이 탐났어요. 준혁 오빠가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저도 너무 좋았죠. 아버님만 없애면 모든 게 우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강우는 아무것도 몰랐죠. 바보같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준혁 오빠가 이제 와서 어머니와 결혼을. 그것도 제가 소개했다고요? 우습죠. 전 오빠의 애인이었는데 이제는 새아버지라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증거요? 당연히 있죠. 준혁 오빠가 그날의 계획을 적어둔 노트, 브레이크 조작한 사람과 통화 기록, 심지어 돈거래 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오빠는 곧 체포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준혁 오빠가 저를 버리고 어머니와 결혼한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복수하는 거예요. 강우한테는 미안하네요. 하지만 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같은 순진한 분은 처음 봤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사기꾼 며느리를 끝까지 믿어주다니.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지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도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의 그 비극이, 그리고 지금의 이 비극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와 새로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함께 꾸민 일이었다니.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희연의 아파트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희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초인종을 누르며 그녀가 외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희연이 차갑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희연이 갑자기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제 메시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애비를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향해 희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요? 믿기지 않으세요? 착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살인자였다고요? 하긴 어머니는 늘 그러셨죠. 뭐든 좋게만 보시려고. 그때 희연의 손에 들린 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다치지 않을 텐데 어머니는 꼭 이렇게 찾아오셔서. 희연이 꽃병을 휘둘렀고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희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로 떨어지세요. 희연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준혁 오빠도, 저도, 어머니도, 우리 모두 끝난 거라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준혁은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만이라도 구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끔찍한 거짓말이 마침내 끝이 났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하늘에 계신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 강우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입니다. 김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강우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사에 일부러 찾아갔고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접근했죠. 그게 이순희 여사님의 집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첫 단계였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하는 동안 김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 희연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우리는 이순희 여사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가장 큰 장애물은 남편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제가 계획했습니다. 희연 씨가 시아버님의 일정을 알려줬고 그날 아침 저는 직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김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희 여사님이 무너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셨죠. 회사도 더 성장했고 우리는 조급해졌습니다. 희연 씨가 저를 재촉했고 전 결국 이순희 여사님께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사고도 계획된 것이었나요? 검사의 질문에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러 커피를 쏟았습니다. 사실 그건 친구의 가게였고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순희 여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의 순수한 마음, 깊은 사랑. 전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아마 희연이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터뜨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준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희연 씨가 이순희 여사님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1기장, 돈거래 내역,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했던 기록들, 제 집 금고에 있는 USB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김준혁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가 말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치밀한 범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순희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김준혁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희연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사고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죽음이 이렇게 잔인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니. 그리고 그 범인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의 가족은 깊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들 강우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인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멘토와 사랑하는 아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얼마나 준혁 삼촌을 믿고 따랐는데. 강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를 죽인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데려왔어요. 제가. 자책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강우는 자신이 희연을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판단력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상담실에서 강우는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곁에서 이런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희연이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빠를 죽이는데 가담했을 수가? 그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고 매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우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강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엄마도 있잖아. 하지만 위로의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둘 모두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강우의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도 사랑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나요?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면 강우는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도와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강우 씨, 아버님의 사망 사고가 사실은 살인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병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조금씩이라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치유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밖에 없었고 함께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김준혁과 희연의 추가 진술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저희를 발견하셨습니다. 희연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진술이었습니다. 준혁 오빠와 저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들어오셨고 저희를 보셨죠. 당시 남편은 급한 서류를 가지러 예고 없이 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고 이후 시간을 줄 테니 정리하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김준혁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이대로 끝나면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죠. 희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하자고. 김준혁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님의 습관을 알고 있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 골프 모임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하신다는 걸.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특정 시점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늘 가시던 그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도 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검찰은 당시 현장 사진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 차량의 파손 상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날 저녁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희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강우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내가 먼저 고백해라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이 진술을 듣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마음도 이들의 살인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도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분의 선의를 이용해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은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된 이 살인 사건의 모든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살인이라 여겼던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난 여태껏 당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원망했어.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오해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와 김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방청석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김준혁, 피고인 서연에 대한 살인 및 사기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0년 전인 2014년 4월 15일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지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준혁은 피해자의 미망인에게 접근하여 결혼까지 하는 등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에는 각종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을 의뢰한 기록, 거래 내역, 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검사는 특히 두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했으며 브레이크 조작 전문가를 고용하여 완벽한 사고로 위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에도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2차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도 이어졌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혁,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처음 이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순희 여사님, 강우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어서 희연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겠죠, 강우 오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증거들을 검토했고 1시간의 심리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준혁, 피고인 서연에게 살인죄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두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살인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강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산소에 가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모자는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들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희연은 교도소 독방에서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김준혁과의 10년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김준혁을 생각하면 희연의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 애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정을 본인도 단정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의 설렘부터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 강우가 출장 간 사이 몰래 나눴던 키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였어. 내가 오빠를 먼저 알았고, 먼저 사랑했는데. 그녀의 중얼거림은 밤이 깊어갈수록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김준혁의 결혼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던 그의 미소, 자신만 이해할 수 있던 그의 눈빛, 자신만의 것이었던 그의 모든 것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 씨의 습관들, 커피를 마실 때 살짝 인상 쓰는 버릇, 긴장할 때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습관, 행복할 때 나오는 특유의 웃음소리, 이제 그건 다 어머니의 것이 되어버렸네요. 분노와 집착으로 가득 찬 그녀는 면회온 교도관에게 매일같이 김준혁의 근황을 캐물었습니다. 그가 참회하며 독실한 신자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희연은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렇게 더러웠나요? 매일 새벽에 몰래 전화하면서 서로를 위해 거짓말하면서 그때는 행복해하지 않았나요? 그건 연기였죠. 10년 동안의 연기? 감옥 벽에 그려진 달력을 보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강우가 출장 갈 때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에서 만났습니다. 김준혁이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며 불만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는 결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김준혁과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둘만 아는 비밀 신호, 약속 장소, 특별한 기념일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증거물이 되어 검찰청 보관실 한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밤이면 그녀는 시어머니와 김준혁의 모습을 상상하며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김준혁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골라준 넥타이를 시어머니 앞에서도 메고 있을까? 나와 마시던 그 와인을 시어머니와도 마시고 있을까? 나에게 속삭이던 그 달콤한 말들을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겠죠? 교도소의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했던 추억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결국 희연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집착과 강박 증세로 인해 약물 치료까지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 김준혁을 향한 집착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희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여자의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은 교도소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준혁은 수감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반성문을 써내려갔고 종교에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새기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한 가정을 파괴했고 그 와중에도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했죠. 반면 희연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감 생활 중에도 강우와 이순이 여사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그 남자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 날 꿰어서. 면회 온 가족들에게도 희연은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강우가 면회를 왔을 때는 더욱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도 이제 새 삶을 살면 되잖아요. 절 잊으세요. 김준혁은 교도소 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죄를 갚으려 노력했고 다른 수감자들의 상담을 들어주며 그들의 갱생을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겠지만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교도관들의 지시도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건 그 남자 계획이었다고요. 면회를 온 그녀에게 희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이런 며느리를 두셨다고?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어차피 인생이란 게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거. 그녀는 더 이상 희연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본 희연의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웃음은 그녀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강우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아들과 함께 교도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준혁의 참회와 희연의 적대감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이는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집 앞 정원의 꽃들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날의 햇살처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강우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강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으며 그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까요? 너무 많은 기억이 이 집에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저녁 식사를 하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고 강우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빠 산소에 다녀올까요? 그래. 가자. 이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저녁, 모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서로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